이 첫 시간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18세기의 나폴레옹 시절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일단 이제 현대 수학이랑 현대 물리가 이제 태동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게 애매했냐면 수학적으로 열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어떤 유체의 어떤 흐름인지 아니면 뭔가 되게 작은 알갱이가 뭔가 지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당시에 명확하지가 않았던 시점이었어서 당시에 어떤 조세 프리에 아마 이제 프리에 급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세 프리에라는 사람이 어떤 이제 물리적으로 열이라고 하는 거가 확산되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열이라고 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했어요. 방정식으로서. 그래서 그 방정식을 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당시에 뭐였냐면 그 단어를 조금만 쓰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방정식의 그 푸는 그 이제 거를 저희가 해를 찾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해를 찾고 나니까 그거를 어떻게 찾았냐면 어떤 우리가 잘 아는 함수의 무한계의 합으로 그걸 이제 나중에 제가 급수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혹은 시리즈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급수라는 형태로서 열방정식을 풀었어요. 근데 당시에 급수라는 개념이 일단 수학적으로 정의가 안 돼 있었고요. 당시에 18세기. 그리고 어떤 이제 그 무한계의 어떤 합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다니까 오늘 이제 무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루려고는 하지만 그 무한이라는 개념이 애매했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세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안 했었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아직 수학이 거기까지 이르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현대 수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푸리에가 만들어 놓은 열방정식의 그 어떤 기술한 그 해가 수학적으로 정말 타당한 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칸토어라는 사람이 집합론을 창시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였냐면 그 열방정식의 해가 정말로 수학적으로 잘 정의되는 거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현대수학 자체가 거기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수능에서 공부했던 범위는 현대수학 이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소위 수학자들의 커뮤니티에서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 어떤 입시 수학에서의 어떤 수학의 정성이 아마 이제 실력 정성은 어렵고 아마 이런 어떤 이제 것들 이제 기억은 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커뮤니티가 하는 얘기가 전혀 달라요. 마치 그 한쪽은 200년 전 수학에 대해서 그게 전부인 세계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수학자들이 하고 있는 건 지금 2021년의 수학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전혀 수학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2021년에 현재 오늘 저희한테 필요로 한 수학에 대한 것이고 그게 적어도 18세기 수학은 아마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의 어떤 현대 수학 개론이 이 여름에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이고 그 측면에서 그거의 출발점인 집합론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게 이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현대 수학이라고 하는, 잘 모르지만, 현대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네. 그거는 현대 이전에는 약간 이론적으로 뭔가 제가 이해한 바로는 흘러오다가, 현대에 들어서는 이제 문제 해결 측면에서 좀 실용적인 부분이 더 강조되는 걸로 넘어왔나? 제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이해됐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 현대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렉처가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렉처를 한번 이제 같이 이해를 하신 다음에 동일한 질문이 있으시거든 그 수업 말미에 다시 똑같은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이재원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현대라는 단어를 제가 감히 썼는데 이제 모던 매스매틱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그 현대 수학과 어떤 그렇지 않은 수학의 차이는 이 첫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옳고 그름만 취급한다라는 그 전제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기고 안기다, 어떤 이제 흑백 논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부터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맞는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저희가 이게 수학의 정석을 처음 공부를 하면 지금은 물론 집합 단원에 빠졌다고는 제가 알고 있지만 집합은 이제 늘 더럽잖아요. 어떤 이제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집합 다음에 저희가 공부했던 게 어떤 명제라는 그런 단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집합을 흉내낸 그런 단원, 거기까지는 공부를 많이 하다가 어떤 이제 급속도로 이제 수학에 흥미를 잃는 게 좀 보편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집합 뭐 어떤 그림 같은 거 기억나실 수 있으면 그 단어로 뭐 벤다이어그램이나 이런 단어를 저희가 쓴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원소가 속하고 속하지 않고라는 개념이 명확하다고 저희가 믿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믿음부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말로 우리가 배웠던 게 정말로 맞는지. 그래서 그 전제는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yes랑 no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고요. 그 얘기는 그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어떤 집합을 만들어 놔서 그 집합의 원소로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여하를 판단하는 걸로 말하면 될 거예요. 리즈너블하죠, 충분히.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진짜로 맞는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사실 그게 전부고, 당연히 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현대 수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예시는 강아지는 고양이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문장이 있으면 이걸 좀 멋지게 말하기 위해서 어떤 고양이의 모임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냐. 머신러닝을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런 문제부터 실제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림들을 모아놓고 이게 그 어떤 말인지 고양인지 이것부터 공부하는 게 어떤 그 인공지능의 어떤 출발점이기도 실제로 해요. 그래서 고양이의 모임을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는 이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자 하고, 그걸 이제 어떤 기호 혹은 이제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하면 고양이들을 이렇게 모은 거를 이제 어떤 집합 기호로서 어떤 이제 요렇게 전체 집합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스퀘어로 표현을 했고, 어떤 정사각형으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삼지창 기호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삼지창에다가 짝대기 하나를 이제 그어서 이거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 다 똑같은 말이네.처럼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멋진 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이라는 건 이제 추상화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강아지라는 이제 구체적인 것 대신에 이제 슬쩍 이제 문자인 이제 스몰 x 이제 그걸로 이제 문자로 대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의 모임을 이제 집합을 이제 set s라는 의미에서 그거의 대문자를 따서 이제 캐피탈 S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x는 s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추상화하면 될 것이다. 충분히 뭐 다 아는 뻔한 얘기를 하는 것.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표기한 x를 저희는 원소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원소가 아닌 거고 s를 이제 저희가 집합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다 아는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면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이 다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규정이 된 것 같지만 계속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소라는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말 그대로 그거는 어떤 집합에 속한 것을 지칭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런 말인 것 같으니까 전체 집합을 이제 집합 기호는 대문자로 써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캐피탈 X가 대문자 X에다가 이렇게 이제 정사각 표시를 해놓고 거기에 어떤 이제 뭔가 어떤 이제 구성원이 멤버가 있는 것처럼 표기하면 될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집합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또 이것도 다 아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모은 것. 그러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럼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걔는 고양이 아니잖아. 이 논리이고 다 그냥 뻔한 진부한 말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전체 모임이 잘 정의가 되고 그 전체 모임을 기준으로 볼 때 S라고 하는 그 중에서의 특정 모임을 생각을 해주면, 그러니까 특정 기준이 이제 있는 거겠죠. 그럼 그 특정 기준을 가지고 스몰 x라는 원소가 있으면 그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판별해주면,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가지고 생각해보면 어떤 명제도 하고 어떤 게 되고 안 되고가 명확하면 옳고 그름도 얘기할 수가 있을 테니까 대충 이런 말일 것이다. 그 생각을 사람들이 했었다는 겁니다. 200년 전에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배웠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요. 그래서 슬랙에서 계속 논의가 되길래 제가 어젯밤에 고쳤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이 사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메시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이제 불편하시거나 하시면 이 시간에 이제 같이 디스커션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어떤 이제 이발사가 자신의 수염을 스스로 자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수염을 잘라주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하죠. 말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수염을 스스로 안 자르는 사람들, 그거 말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다 했냐면 본인이 수염을 잘라주겠다고 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발사도 사람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발사한테도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본인의 수염을 깎거나 안 깎거나. 맞죠? 그러면 이발사가 스스로 본인의 수염을 안 깎기로 정했다고 하죠.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신이 한 마리에서 본인 수염을 깎아야 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발사는 그러면 수염을 깎아야 돼요. 근데 이발사는 누구에게 깎아주겠다 했냐면 스스로 자르지 않는 사람에게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준이 잘못된 거죠. 이거를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발사라고 하는 원소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평생 동안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제 집합론을 공부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논리학을 공부한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수학이 현재 진행되는 되게 액티브한 필드입니다. 수학 자체의 하나 연구의 분야예요. 근데 말이 되잖아요.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에 맞춰보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다 깨지는 겁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깨지는 거예요. 왜냐? 그림을 그렸다는 전제는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스몰 x가 있으면 그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선생님, 예.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수학에서 역설은 정확하게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수학에서 역설이라고 말해요.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그 어떤 말 그대로 문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를 지칭하는 뜻이고요. 그 정도로만 얘기해도 혹시 괜찮을까요? 사실 이 문장은 철학적인 문장입니다. 이 역설이라는. 사실은 제가 찾아보다가 어디선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거짓이고 거짓이라고 가정해서 참이 나와야 역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수학적으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철학에서만 그런 건지 그게 잘 몰라가지고요. 철학적인 함의를 수학적으로 제대로 들어가면 사실은 이것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그 선에서 약간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이제 통상적인 선에서 합리성을 가정하고 생각을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역설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타당한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이제 참도 거짓도 동시에 아닌 상황이 생기면 그걸 역설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코멘트나 어떤 질문 있으시면? 찾아보다가 그 이발사의 논리 자체를 찾아보다가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갔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사람들에게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코멘트 남겨주셨던 거 보니까 이게 뭐 수염을 깎아주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논리를 전개했는데 그 데이터 사이언스 유튜브에서 그 외국어로 했을 때는 말하는 게 그 세계가 더 넓어가지고 이 수염을 잘라주는 게 다른 사람일지 나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명제가 참이지 않다. 이런 결론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가 무한하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가지고. 근데 그때 코멘트를 남겨주셨던 거는 이게 수염이 1cm가 자라면은 뭐 이런 걸로 결론을 내려줬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그 뭔가 그때 남겨주셨던 그 프린트 로만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몰라서 그래서 그걸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네, 사실 그 본질적인 포인트인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지금 이제 이발사의 어떤 문장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모았을 때 그 모은 거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거를 모은 거를 어떤 이제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고 안 되고 근데 그거를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론에서는 이거를 집합을 이제 보통 이제 셋이라고 호칭을 하고요. 그 셋을 벗어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은 거를 집합론에서는 클래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사실 클래스에 해당하는 명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더 이제 어떤 이제 간 거라서 어떤 기준보다 이제 그거를 이제 비유해서 설명해 주신 그 예시를 설명을 보신 것 같습니다.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집합이 하나 되려면 기준 만드는 게 의외로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으면 집합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기준을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약간의 뭐 논의라거나 뭔가 그동안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그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아무렇게나 세우면 안 되는구나. 잘 세워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세우는 것이 보편적으로 타당할 것이냐. 저는 그 수학을 제가 잘 몰랐던 거는 항상 0과 1처럼 이진법처럼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첫 부분 보면서 역설이라는 게 수학에서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완전 스포자인 제가 시작부터 조금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앞으로 강의 들으면서 수학이 반드시 0과 1로 모든 것을 다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준점에 의해서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되게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